네, 안녕하세요. 박현찬입니다. 어, 저희 오픈스택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의 두 번째 동영상으로 이 오픈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오픈스택에 대한 소개는 두 개의 슬라이드로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에서는 이제 오픈스택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픈스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오픈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스택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오픈스택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면은 보통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오픈스택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어도비나 카카오, 라인, 블리자드, 사실은 이름을 대면 아실만한 기업들 대부분은 이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자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쓰든지 혹은 외부로 서비스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링크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네, 그,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유즈 케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많은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을 것입니다. 네, 요거 보시면, 네, 다양한 소개들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나 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오픈스택의 이제 로고이고요. 왼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Most Widely Deploy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그렇겠지만 오픈스택 외에도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스택이 사실상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어, 우리가 만약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보게 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픈스택의 연역부터 다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픈스택은 2010년 7월에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렉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이 렉스페이스도 클라우드 초창기에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이제 사업을 하던 클라우드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두 팀이 공동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서버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쉽게 클라우드화해서 활용해 보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고요. 오픈스택의 특징 중 하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다. OSS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OSS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한 큰 규모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오픈스택 프로젝트는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AMD, 인텔, 우분투를 만드는 캐노니컬, 레드햇, 시스코, 델, 이런 유명한 회사들, 한 150개 이상의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와서 개발하시는 것도 물론이고요. 오픈스택에 참여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이런 회사들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다 같이 많이 쓰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레드햇 같은 경우에 오픈스택 가져가가지고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 개발 인력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진행도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몇 가지 대안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클라우드를 접하고 오픈스택을 접했을 당시가 한 2010년 초반 뭐 요 정도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칼립투스나 오픈네뷸라 요런 툴들이 있었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놓고 과연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우리 상황에 적합할까 이거부터 고민을 했어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막 여러 가지 이제 소개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제각기 이제 특징이 있고 적용을 할 때 어떤 게 더 적절할지를 이제 따져봐야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오픈스택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아파치 클라우드 스택 같은 것을 저희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치 클라우드 스택도 널리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고려해 보신다고 하면은 오픈스택을 최우선적으로 아마 고려해 보시게 될 거고 혹시나 오픈스택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파치 클라우드 스택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개발 역량이 지금 오픈스택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스택이 가장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 네. 그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신 릴리즈 버전이 2024년이죠. 네. 2024년 4월에 캐러컬이라는 버전이 나왔습니다. 최신 릴리즈는 오픈스택은 막 개발을 하다가 이제 특정한 기간마다 이제 그 버전을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어, 6개월마다 릴리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 순서로 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한 바퀴가 돌았어요. 자, 첫 번째, 2010년 7월에 시작해가지고 2010년 10월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A, B, C, D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릴리즈 버전을 이렇게 쭉 정해왔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에 제드라는 버전이 나오면서 릴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한 바퀴가 돌아버린 거예요. A부터 Z까지 쭉 이름을 정해가지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텔롭, 밥캣, 그리고 캐러컬까지 이제 다시 A, B, C까지 해가지고 이제 C 버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 네. 그래서 최신 릴리즈는 지난 4월에 이 캐러컬 버전이 나왔다. 사실 이렇게 릴리즈가 빠르다는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굉장히 열심히 굴러가고 있다라는 이제 방증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6개월마다 이게 작은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6개월마다 굉장히 빠르게 릴리즈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 6개월마다 나오는 버전과 1년마다 나오는 버전을 다르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픈스택 소개 파트에서는 오픈스택이 이렇게 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오픈스택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픈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픈스택은 무엇을 해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바로 클러스터를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축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집합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클러스터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클러스터라는 것은 컴퓨팅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독립적인 컴퓨터, 우리는 이제 클러스터에서는 이걸 로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도록 구성한 집합이 바로 클러스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가상화된 환경에서는 요 각각의 시스템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 1번 컴퓨터, 1번 노드, 2번 노드가 서로 분리된, 서로 영향이 없는, 서로 연관이 없는 이제 시스템처럼 운영이 되었었는데, 다만 위쪽에서 이 버추얼라이즈드 시스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두 개를 하나인 것처럼 묶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요 피지컬 리소스들, 물리적인 컴퓨터 서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일단 묶여 있어야 됩니다. 묶여 있고 이 묶여 있는 녀석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도록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여 있고 그 위에 클라우드 시스템 매니지먼트, 즉 오픈 스택이 올라가 가지고 이 전체 클러스터를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픈스택이 하는 일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픈스택이, 어, 이 오픈스택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오픈스택이 무엇을 해주는가 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실제로 클러스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실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빨간색 부분, 요 회색 부분까지 해가지고 클러스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는 감춰져 있지만 요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물리적인 인프라 리소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오픈스택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이 물리적인 인프라에 있는 리소스들을 쉐어드 네트워킹과 스토리지 리소스로 묶어주는 겁니다. 즉, 클러스터에 있는 인프라 자원들을 하나의 그 공통된 풀링된 자원으로서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줍니다. 그 대상은 컴퓨팅 자원, 네트워크 자원, 스토리지 자원이 되겠죠. 네. 즉, 클러스터에 있는 물리 자원들을 논리적인 공유 자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오픈스택이 아래쪽 물리 자원에 대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 자원을 만들어 놨으면 위쪽에다가 서비스로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역할입니다. 자, 그럼 위쪽으로 해주는 역할은 공유 자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컴퓨팅 자원을 공유,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역할이겠죠. 자, 오픈 스택은요, 가장 기본은 버추얼 머신입니다. 앞에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피지컬 리소스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상 머신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픈 스택에 나 가상 머신 하나 만들어 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픈 스택은 여기 빨간색으로 가려져 있는 이 클러스터 중에 어딘가에다가 가상 머신을 만들어 준 다음 사용자에게 이것을 쓰세요 라고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빨간색 부분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풀링된, 즉,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어떤 자원의 풀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하나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 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오픈 스택이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 가상머신 하나 줘 라고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픈스택은 이 가장 기본적인 가상머신 외에도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총 세 가지죠. 총 세 가지 형태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 베어 메탈 형식입니다. 어, 밑에 있는 물리적인 노드 자원을 바로 그냥 베어메탈 형태로 노출시켜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이 아닌 조금 더 경량화된 가상화인 컨테이너 형태로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스택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가상머신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컴퓨팅 리소스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쓰는데 다른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밑에 그려놓은 것처럼 네트워킹 자원도 가상화해서 요 컴퓨팅 자원에 붙여줄 수 있고요. 스토리지 자원도 여러 가지 형태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보통 오브젝트 형태, 그 다음에 블락 스토리지 형태, 그리고 파일 시스템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스토리지 자원을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이런 자원들을 요 컴퓨팅 리소스에다가 붙여가지고 쓸 수 있게
오픈스택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그림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이 쓰는 이제 UCG들을 좀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컴퓨팅 리소스 위에다가 쿠버네티스라든지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든지 테라폼 같은 많이 사용하는 서드 파티 서비스들을 올려서 쓸 수 있다라는 표시를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픈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DK를 쓸 수도 있고, 혹은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웹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한다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오픈스택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는 물리적인 자원들의 어, 풀링,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마치 실제로는 여러 물리적인 장치에 흩어져 있는 자원이지만 마치 하나로 모여져 있는 자원처럼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는 이렇게 모여져 있는 자원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아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이게 직접 눈으로 봐야 이게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픈스택이라는 커다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각각의 그 세부적인 기능들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큰 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스택은 또 내부적으로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픈스택의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또 각각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몇십 개 프로젝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숫자를 세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링크를 클릭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오픈스택 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오픈스택 컴포넌츠 해가지고 먼저 오픈스택 서비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제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들입니다. 뭐 컴퓨트만 해도 노바, 준이 있고, 하드웨어 라이프 사이클은 아이오닉과 사이보그가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위한, 그러니까 그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서비스들도 이렇게 요것만 해도 이제 7개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이거 각각이 하나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여기 지금 그 슬라이드에 이제 캡처해 놓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캐러컬이라는 버전이 2024년 4월에 릴리즈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 이 릴리즈된 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서비스 프로젝트를 클릭해 보시면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서비스 프로젝트만 또 뭐 20개, 30개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비스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도 또 막 몇 개, 또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도 또 몇 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픈스택이라는 이 커다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왜 오픈스택은 이런 식으로 많은 프로젝트들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픈스택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MSA 구조로 관리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MSA라는 것부터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픈스택을 다룰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배경으로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 오픈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MSA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SA는요, 어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하고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 서비스들로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입니다.
자, 요것만 들어가지고는 얘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MSA 예제를 다른 문서에서 좀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쇼핑몰 같은 이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모놀리식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이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그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 관리, 상품 관리, 재고 관리, 주문 관리 이런 컴포넌트들로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하나의 코드로 묶는 거죠. 근데 코드 안에서는 물론 소스 코드들이 막 분리가 되어 있겠지만 사용자 관련된 소스 코드, 상품 관련된 소스 코드, 그리고 그것들을 연동하는 소스 코드 이런 식으로 막 분리가 되어 있겠지만 결국 이 서비스를 실행을 해가지고 동작을 시킬 때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모놀리식 아키텍처다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각각 서로 다른 런타임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처럼 분리를 해 놓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거예요. 사용자 관리하는 코드와 사용자 DB만 별도로 떼어놓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요 프로그램은 사용자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상품 관리하는 소스 코드와 그것과 연관되는 DB를 엮어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을 시킵니다. 요 두 프로그램은 별개의 프로그램이고요.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만약에 조회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A 사용자가 뭐 다라는 상품을 조회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같으면 그냥 프로그램 내부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형식으로 동작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를 거쳐가지고 A라는 사용자가 가라는 상품을 조회하려고 한다라는 동작을 이렇게 보통은 REST API로 보통 통신을 하게 됩니다. 요 상품 관리하는 프로그램에다가 REST API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상품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적절한 권한으로 요청이 왔는지 확인을 하고 가라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시 API를 통해 가지고 요 응답으로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사용자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사용자에게 그 상품의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완전히 분리된 프로그램처럼 관리를 하는 방식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자, 딱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구성 방식과 배포 방식을 보시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서비스들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완전히 분리된 서비스로서 독립적인 작은 서비스로 분리를 합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전체를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이크로 서비스로 잘게 쪼개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생기고 장단점이 생기겠죠. 자,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을 어, 뭔가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상품은 적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만 따로 이렇게 확장하기는 어려워요. 요 프로그램만.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면은 요 사용자를 위한 서버만 더 크게 늘림으로써 사용자 관리하는 부분만 별도로 확장을 해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요 DB를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사용자만 늘어나고 상품의 개수는 그대로다라고 하더라도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 DB 크기를 다 같이 늘릴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되면 사용자 DB의 크기만 늘림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유지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관련된 코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부분만 코드를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품 재고 주문하고 이렇게 완전히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개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작 중인 서비스에서 상품 재고 주문 서비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용자 관련된 서비스만 껐다가 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 리붓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 컴포넌트만 별도로 따로 껐다가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서비스들은 그대로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용자 관련된 프로그램만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고 이런 일이 이제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요 복원력 부분인데요. 특정 서비스 장애가 뭐 점검이든 진짜 오류든 간에 전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잘게 쪼개 놓다 보니까 뭐 개별 서비스 단위로 테스트도 가능하고 뭐 서비스별로 빠른 배포가 가능하다 요런 식으로 이제 장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굉장히 덩치가 커지면은 요렇게 MSA 구조로 가면은 이런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스택은 요렇게 MSA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MSA 방식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MSA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마치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별도로 컴포넌트들별로 서비스들을 구분을 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별도로 모두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같은 코드 베이스 안에서 서로 약속된 이제 그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그 통신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요것이 이제 그 API로 나가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오버헤드가 들고요. 굉장히 별도의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고 이런 컴포넌트들이 서로 복잡해지면은 만약에 10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10개가 10개하고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SA로 잘게 잘게 프로젝트를 쪼개 나가는 것이 결코 관리면에서 쉽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꼭 MSA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으면은 모놀리식을 쓰는 것이 오히려 개발에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꼭 더 적절하다,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프로젝트가 커졌을 때 MSA로 만약에 잘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은 이렇게 MSA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하나의 예시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픈스택은 이 MSA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게 오픈스택의 프로젝트들을 주요한 프로젝트들만 펼쳐 놓은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역할들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프로젝트는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한 이 오픈스택 실제 동작 시연하고 그 다음에 이 오픈스택 프로젝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